안녕하세요. 교육학 논술 홍의일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제2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한 회 강의는 3개의 차시, 1차 시, 2차 시, 3차 시로 진행이 됩니다. 1차 시는 지난주에 출제했던 문제를 첨삭하는 강의가 됩니다. 그리고 2차 시는 출제 포인트 2019 교육학 논술 출제 포인트를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총 10강이기 때문에 출제 포인트 9강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2019년도 교육학 논술에 출제될 수 있는 그런 교육학의 학습 범위 내에서 이건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되는 주제를 한 차시에 1개 혹은 2개, 경우에 따라서는 3개의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시에는 다음 주에 첨삭 강의할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 강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문제와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어느 정도 답안을 쓸 수 있는 문제를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각각 스스로 답안을 작성하죠. 이렇게 작성해서 이것을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답안 이메일을 가지고 첨삭 강의를 해서 동영상을 제작합니다. 이 동영상 제작은 약 8분에서 10분 정도의 동영상을 여러분들은 메일로 받아보시게 됩니다. 그러면 각자 자기가 쓴 답안을 첨삭해서 강의를 듣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 날 다시 업로드되는 강의 혹은 여기 이렇게 출석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첨삭받은 이 첨삭 내용은 거의 평가 수준에 지나지 않아요. 아주 심도 있는 그런 학습 내용과 더불어진 그런 첨삭은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집체 첨삭을 하면서 더불어서 여기에 대한 내용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고 다시 그 다음 주 문제를 받아가는 식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요 강의의 포맷에 빨리 익숙해져야만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이 강의를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 가운데에서 약간 잘못된 게 있었어요. 그것을 정정하고 싶어서 처음부터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뭘 잘못했는 거니? 여기서 출제 강의를 받아가지고 이메일을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동영상으로 각각 개별적으로 첨삭 강의를 만들어서 답장을 보낸다고 그랬죠. 그런데 요 작성해서 이메일을 보내주는 시간이 언제까지냐 이걸 말씀드릴 때 이게 월요일 날 업로드 되거나 혹은 화요일 날 업로드 되면 여러분들은 수요일 목요일까지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금요일 토요일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첨삭을 해서 답장을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까지는 옳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여기 출석한 오프라인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말입니다. 온라인 수강생들의 경우를 제가 고려하지 않고
따로 설명을 안 드렸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강생의 경우는 지금 이 강의가 진행되는 그 시점과 다른 시점에서 온라인에 가입하고 강의를 들을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번 빼먹고 2회치를 한꺼번에 들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흔하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경우를 생각하지 못하고 반드시 당해에 해당하는 그런 답안에 대해서 첨삭하니까 지나간 답안을 보내는 것은 나한테 굉장히 무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온라인 그 수강생의 경우는 이와 같은 제가 좀 첨삭하는 그런 첨삭 지도하는 그 활동에 좀 무리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답안을 다 첨삭 강의를 만들어서 답장을 보낼 테니까 그런 것에 개의치 말고 자신이 작성한 그 답안을 언제든지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온라인 수강생의 경우 좀 가령 9월 셋째 주에 내가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그래도 제1회, 2회, 3회까지 이미 지나갔어도 그 강의에 대해서 첨삭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중복해서 보낸다든가 아니면 지금 9회, 10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5회, 6회치를 한꺼번에 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많이 저한테 무리를 주시면 안 되니까 딱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한 번을 보내는 그런 정도에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 10월 달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이렇게 월요일 날 한 번 보내고 수요일 날 한 번 보내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동영상을 제작해서 첨삭 강의를 제작해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약간 여러분들이 답신을 받아보는 이 시간이 조금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한다는 점을 같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오늘 이 교환 중에는 2019년 출제 포인트 연구 및 학습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교환이 있죠. 그 교환에는 보면 9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총 10강이 되는 그 강의의 1차 시, 2차 시, 3차 시에 각각 강의 계획을, 이 내용을 제가 적어드린 겁니다. 뭐 별거 아니고, 여기에서 이 출제 포인트에 대한 주제를 9개의 주제를, 9강의 주제를 전부 여기다가 적으려고 처음에는 이 표를 만들었는데 이걸 전부 옮겨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미리 이 출제 포인트를 확정함으로써 좀 제 강의의 그 노하우가 좀 새어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또 어떤 것은 아직 이게 과연 출제 포인트로서 우선순위상 맞은가 하는 것도 몇 개 좀 있어서 출제 포인트 연구 학습이라고만 적었고 그 주제를 직접 여기다가 적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래의 순서로 돌아가서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내드린 문제에 대해서 첨삭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첨삭 강의는 여러분들이 주신 답안 중에서 하나를 샘플로 복사를 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첨삭을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한 학습 포인트를 이제 강의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1회차 출제라서 그런지 혹은 아직 이 온라인 수강생들의 이 활동이 아직 미약해서 그런지
이번 주까지 온 답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배포해 드린 것은 답안이 오면 이 답안 샘플을 가지고 첨삭하는데 오늘은 답안이 안 와서 이 전번에 출제된 문제의 개요를 가지고 바로 학습 포인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출제한 문제를 보도록 하세요. 지난 시간에 출제된 문제 한번 지난 시간에 출제하면서 한번 해설을 해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보면 S중학교에 재직하는 4명의 수학 교사들의 교과 연구의 활동을 지금 문제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학교의 교과 연구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 그러니까 가령 S중학교 안에 뭐 학급 담임들끼리 모여 있는 모임도 있을 것이고, 수학이면 수학 선생들끼리 모임도 있을 것이고, 국어면 국어 선생들끼리 모임도 있을 것이에요. 그 교과 연구회 과목은 수학 선생님입니다. 총 인원은 4명이네요. 4명. 이 학교에 수학 선생님이 4명이 이제 있는 거죠. 이들이 모여서 월 1회에 정기 모임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니? 교내 장학, 교내 자율 장학, 혹은 동료 장학,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정기 모임을 끝내고 이제 자유로운 분위기의 토론에서 나온 사례들이다. 이 사례를 보고 1. 교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장학의 유형에 대해 그 개념과 유형을 쓰고 그 개념, 지금 동료 장학이고 이것은 하나의 수업 장학이고 이것은 학교 교내 자율 장학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장학 모형이 민진이의 지도에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 이 1번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점수도 밑에 배점을 봤다시피 5점이에요. 이 선생님들의 요 장학은, 교내 자율 장학이 학생 지도에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써라, 이 말이야. 또한 민진이의 사례를 전제로 수행평가의 개념과 의의를 밝히고, 이 2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이 밑에 이제 그 에피소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수행평가에 대해서 어떤 점을 써야 될 것인가가 문제 안에 함의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의 요지와 그 다중지능 이론으로 접근했을 때 민진이의 지능에 내릴 수 있는 평가.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능 이론에서 최소한도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를 하죠. 누구든지 합니다. 이런 가드너의 지능 이론을 공부하지 않고 교육학 논술 시험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다중지능 이론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과 관련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배점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4. 심리평가의 기능 및 문제점을 밝혀 학교 현장에서 심리평가의 적용에 주의할 점을 논하시오. 그래서 이 에피소드에 보면 지금 심리평가가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한 사례가 나옵니다. 그걸 보고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가지고 있는 심리평가에 대한 그런 개념, 기능, 이런 문제점,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견해들을 가지고 답안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한 개의 문제 속에 4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물론 지난 시간에 출제 강의 때 충분히 읽어드리고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답안이 없다 보니까 샘플 답안을 가지고 바로 첨삭 강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없다 보니까 그 문제의 개요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답안을 구성해 볼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제 먼저 김 교사가 저희 반 민진이 때문에 생각이 많아요. 이 민진이가
김교사가 민진이의 담임인 거죠. 그에게 어떤 개입을 하긴 해야겠는데 명확한 진단이 없어서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 지도나 생활 지도를 하기 위해서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을 이제 개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잘 모르겠다. 그래서 아직은 관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까 교내 장학, 교내 자율 장학인 교과 연구의 동료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죠. 벌써 이 교내 자율 장학, 교과 연구회라고 하는 교내 자율 장학이 민진이의 교육에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 벌써 힌트가 나와 있죠. 하나의 전문적 처방을 해야겠는데 거의 전문적 처방에 대한 그런 그 전문가 집단의 그 인격 확산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담임 선생 혼자 하기에 뭔가 좀 한계가 있으니까 그 확장된 그런 인격체인 그런 교과 연구회라고 하는 조직의 힘을 빌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교사가 하는 말이, 아마 한 교사는 작년에 민진이를 지도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로 민진이를 맡은 김 교사는 이제 얼마 안 돼서 민진이를 어떻게 하긴 해야겠는데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작년 1년 동안 민진이를 지도한 경험이 있는 한 교사는 지금 김 교사에게 뭔가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작년 1년 동안 지도했는데 담임도 했고요. 그 아이의 학습 스타일이 참 특이하죠. 자, 어떻게 특이하냐? 전체적인 성적은 거의 하위 수준이다. 그러니까 교과목 전체의 평균 성적은 하위 수준이다. 그런데 수학 한 과목만은 천재적이다. 수업 시간에 수학적 재능이 거의 천재적이다 이거야. 그런데도 수학 시험 자체에는 별로 흥미가 없고 수학 점수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 수학 선생님 외에는 다른 선생님들은 민진이의 이 특성을 알 리가 없죠. 왜? 수학 점수가 좋은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다른 과목 점수도 거의 하위 수준이야. 그렇다면 얘를 직접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 외에는 이 아이의 이러한 특성을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은 이 민진이를 학습 부진화 내지는 뭐 문제야 뭐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에는 민진이의 재능을 알 리가 없고 그렇게 전반적인 성적이 부진하다 보니 학습 부진화 취급을 받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지금 현재 담임인 김 교사가 그래서 지난달 교육청에서 영재교육 개발 계획에 의한 공문이 왔는데 내가 민진이를 수학 분야의 영재교육의 프로그램에 추천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게 교육청에서 검토를 해보더니만은 거절되었다. 왜 거절되었느냐? 일단 수학 성적이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또 이 민진이의 학생기록부에 있는 그런 지능검사 결과, 초등학교 때 했던 지능검사 결과가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그러니 교육청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할 때 민진이의 수학 영재 프로그램 참여를 동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박 교사가 여기서 이제 끼어듭니다. 그의 민진이 얘기를 나도 들었다. 우리 학교 평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일단은 왜? 민진이의 수학 실력, 그 능력을 평가를 통해서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민진이가 시험 자체에 큰 흥미가 없어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 평가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를 한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과별,
과제 발표나 부분적인 실기 평가에 그치고 수학 과목에서도 제대로 수행 평가가 실시가 될 리가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저희 수학 과목 선생님들이 임의적으로 자작 평가 도구를 일일이 만들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또 민진이가 초등학교 때 했다는 그 지능검사는 사실 간이검사로서, 집체검사로서 간이검사 수준인데 그걸 근거로 평가하는 것도, 민진이의 지능을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일단 민진이의 학습 스타일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그런 평가 시스템 이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또 특히 지능검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 교사가 또 민진이가 수학 과목 의외의 과목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특별히 적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학습 스타일과 맞지 않은 학교의 수업 스타일 때문에 무기력에 빠진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또한 민진이의 지능검사는 다중지능 이론에 입각한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같은 사례를 놓고 볼 때 우리 교사들이 보다 전문적인 교육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 교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김 교사는 전문 상담 교사의 필요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전문 상담 교사가 하는 일은 학생들의 생활지도에서 발생하는 이런 전문적 상담, 이런 것도 하겠지만, 학교가 학생들의 생활지도의 1차적인 책임은 전문 상담 교사가 있다 하더라도 학급 담임에게 있어요. 1차적인 책임은. 그 학급 담임들의 학생 생활지도를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전문적인 심리검사를 해서 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교사들의 그런 상담에 대한 의뢰를 받아서 지도 조언을 한다든가, 아니면 특정 부분의 전문적 상담을 이제 치료적 수준에서 한다든가 하는 일이 전문 상담 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런 전문 상담 교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와 같이 민진이의 경우 이런 지능 검사 같은 것도 전문적으로 해볼 수 있고, 또 학습 스타일 검사도 해볼 수 있고, 또 이와 같은 민진이의 경우 왜 다른 과목에서 흥미를 못 느끼는가에 대한 그런 검사 등을 하는 데에 지도 조언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전문 상담 교사의 필요성을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전문 상담 교사와 관련된 문제는 안 나왔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요 수학 선생님들 4명이 모여서 하고 있는 요 조직을 장학 차원에서 이제 한번 바라봐라. 그리고 민진이의 교육에 대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 또 여기에서 나온 평가 시스템 중에서 수행평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의 개념과 의의를 써라. 개념과 의의를 써라. 이건 문제점을 쓰라는 말까지는 안 했어요. 개념과 의의를 써라. 그 다음에 다중지능 이론으로 접근했을 때 민진이의 지능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평가를 한번 추정을 해봐라. 그리고 심리평가의 기능과 문제점. 여기서 수행평가의 그 다음에 다중지능 이론의 심리평가의 기능, 이 중에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적시하라고 한 것은 마지막 문항 뿐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좀 편안하게 개념과 의의를 써라 이렇게 했지, 거기에서 문제점을 수행평가의 문제점을 써라 이런 말은 없으니까 굳이 문제에서 오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낸 이유는 수행평가의 개념과 의의를 논하고 그 문제점을 적시하시오, 이런 식으로까지 문제를 내버리면 여러분들이 써야 될 답안이 너무 길어지고, 또한 답안을 쓰는데 너무 그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하나 보겠다고 이렇게 교육학 전체 학습에 대한 부담을 다 가지면서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문제는 약간 다이어트해서 냈습니다. 자, 이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을 써 주셨을 때 제가 그 중에 하나 샘플을 골라서 그걸로 첨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1교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출한 답안이 없어서 샘플로 이제 하지는 못하고 그 대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로 답안을 만들었을 때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는 개요를 써왔어요. 개요. 개요. 네, 하나의 예시로서 개요를 써왔어요. 왜 개요를 한자로 썼느냐? 먼저 개요가 뭔가를 약간 설명을 하려고. 그 개자가 얼개 뜻이에요. 얼개. 그러니까 큰 대강이죠. 대강. 그래서 이 강이 삼강오륜 할 때 갈자인데 큰 밧줄, 큰 동아줄, 큰 밧줄, 여기 실사변이 들어갔죠. 큰 밧줄, 삼강오륜 할 때 삼강오륜은 큰 3개의 줄거리 그리고 5개의 인간적 도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큰 3개의 줄거리냐? 인간관계, 수없이 많은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큰 3개의 인간관계, 그게 군신, 부자, 부부다 이런 거야. 그래서 인간관계, 그 수없이 많은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큰 3개의 줄거리는 밧줄은 바로 군신, 부자, 부부다. 그래서 삼강, 대강, 큰 줄거리, 얼개. 그러니까 개라는 뜻은 이같이 개념, 그러면 어떤 사상에 가장 함축된 얼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게 약간 변형되어서 요약이라는 말로 쓰이기도 해요. 근데 요약하고 큰 줄거리하고는 느낌이 약간 다르지만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제된 문제를 가지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일단 그 답안의 줄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큰 얼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래밍 한글 같은 거나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같은 걸 보면 개요가 나와요. 그 개요에는 항상 뭐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개요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큰 1번, 중간 1번, 작은 1번, 세부적인 1번, 그 다음에 이제 큰 2번, 그 다음에 중간 2번, 이렇게 식으로 그 어떤 책의 목차에 나와 있는 번호 체계, 이 번호 체계를 개요라고 한글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개요가 아니라 개요 번호죠. 개요를 쓸 때 써먹는 번호. 그래서 제1편, 제2편, 제1장, 그 다음에 제2장, 1장에 뭐 1절, 그 다음에 항목 1, 항목 2 이런 식으로 이제 개요를 만들 때 큰 줄거리를 짤 때 쓰는 그런 번호입니다. 그래서 한글 워드 프로세스에 보면 그 풀다운 메뉴에서 들어가서 보면 개요 번호라고 나와요. 개요의 항목에 들어가서 보면 그러면 이렇게 번호가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개요를 우리는 어디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거니? 모든 학습서를 보면 목차 있죠. 목차가 쭉 있어요. 제1편, 2편, 3편, 제1장, 2장, 3장, 1절, 2절, 3절 이렇게 나오죠. 그 목차를 우리는 개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책의 개요. 그래서 특히 학습서를 공부할 때에는 목차를 많이 보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책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하는 동안 목차를 한 번도 안 봤다. 그 사람은 열심히 했는지는 몰라도 잘한 사람은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공부하다가 목차를 봅니다. 이 내용은 지난
지난단원에서 나오는 어떤 항목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으네? 그러면 거기를 찾아보기도 하겠지만 목차를 보고 접근해 가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 교육행정이라는 이 과목에서 이 내용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그 사상의 범위 내에서 있는가 하고 목차를 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목차를 많이 봅니다. 목차에 여러 가지 표시도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 노트도 해놓고, 목차를 보면 이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했는가 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징후가 되기도 합니다. 이 목차가 개요다. 그러면 지금 방금 출제해드린 이 문제를 가지고 답안을 쓰는데 그 답안에 목차를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 개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리고 이 개요는 누구한테 제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요걸 가지고 이제 옮겨 쓰는 거죠. 옮겨 써서 진짜 답안을 작성하는 거예요. 이 답안을 작성하고 나면 이건 버리는 거죠. 이걸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사다리고 중간 도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쓰든 자기만 알아보면 돼요. 자기가 효과적으로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 입시 공부를 할 때 논술을 따로 공부하신 분들은 생각이 날 겁니다. 개요 쓰는 법. 개요 쓰는 법은 포인트가 되는 단어 중심으로 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진술문 하나하나를 중심으로 쓰는 방법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꼼꼼히 배운 분들도 있고 그냥 통과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거 좋아요. 어렸을 때는 한 번씩 그런 공부를 해두는 게 좋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내일 모레 선생님이 될 그럴 분들입니다. 개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써보세요. 그러다 보면 자기에게 맞는 게 생깁니다. 다만 이걸 잊지 마세요. 책 목차를 흉내내는 방법,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책 목차를 흉내내는 방법,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직접 해보세요. 자기 스타일에 맞는 방법이 언젠가는 찾아집니다. 지금 이 강좌에 총 9번의 논술문을 작성하고, 처음에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걸 리뉴얼해서 다시 한번 수정하고 하는 동안에 최소한도 18번의 논술문을 작성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이 개요를 써보다 보면 자기가 자기 몸에 딱 맞는 개요를 찾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자, 나는 서론 있고 본론 있고 결론이 있는데 본문을 쓰는데 이 개요를 쓰는 것은 교원 임용 시험에서 개요를 쓰는 것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왜? 문항이 나와 있으니까. 문항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할 것도 없어요. 처음에 뭘 써라 하고 아예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그대로 안 쓰면 안 돼요. 자기 나름대로 독특하게 쓴답시고 요걸 섞거나 변형시키거나 이합집단시키면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이것은 답안을 쓰는 거지 여러분들이 무슨 학위 취득을 위해서 논문을 쓰는 게 아닙니다. 시험 보는 답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에 정확하게 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여기 나왔다시피 여기에 나와 있는 장학의 개념, 그리고 그 유형, 그리고 그 기능을 써라. 그 다음에 2번은 수행평가의 개념과 의의를 써라. 제3번은 가드너의 다중신흥 이론에 입각해서 볼 때 민진이의 경우 어떻게 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의 경우는 심리평가의 기능과 문제점. 이걸 쓰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문항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서론과 서문과 결문 학문을 이렇게 이제 따로 남겨놓겠죠.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 쓸 것을 보는 게 나는 장학의 개념과 유형을 쓰고 그리고 민진이의 경우에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써야겠다. 이걸 한 문장, 이걸 한 문장, 이걸 한 문장 해서 세 문장으로 1번 답안을 써야겠다. 아니면 요 둘을 한 문장에서 묶어 쓰고 요걸 하나 써서 두 문장으로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기가 써야 될 문장을 일일이 진술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아니면 내가 이걸 쓸 때 머릿속에서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이 요런 단어니까 이러한 용어를 포함시켜서 써야겠다 하고 한두 개의 용어만 거기다가 옮겨놓고 넘어가시는 분도 있고 이걸 쓸 때 이런 문장을 내가 써야지 하고 문장의 초고를 여기다가 일일이 쓰는 분도 있고 이것은 자기 나름의 글 쓰는 스타일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다 달라요. 그렇지만 최소한도 여기까지는 해야 돼요. 누구든지 여기까지는 해야 돼요. 그걸 않고 바로 이제 답안을 작성한다는 것은 이건 뭐 떨어지려고 환장하는 겁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딱 받아보면 문제 뒤에 반드시 개요를 쓰는 즉 문제 답안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초고를 쓰는 그런 페이지가 한두 페이지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거기다가 쓰고 잘못되면 다시 쓰고 해서 전체 답안을 쓰는 시간에 최소한도 50% 이상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답안을 옮겼을 때에는 문장을 잘 꾸며서 이렇게 문법적으로 어법적으로 틀리지 않게 이렇게 잘 진술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번 항목에서도 수행평가의 개념과 의의를 써라 그랬어요. 개념과 의의. 이 정도 되어버리면 이건 논술 문제가 아니라 그냥 뭡니까? 주관식 약술 문제가 됩니다. 수행평가의 개념을 써라, 의의를 써라. 다만 이런 문장들이 이렇게 쓸 때 쓰는 문장들이 구체적으로 진술할 때 쓰는 문장들이 이 전체 논술문의 맥락에 맞고 그리고 이 문제의 배경이 되는 그런 에피소드의 분위기에 맞춰서 그렇게 써나가는 거죠. 그 정도를 요구하는 게 바로 교원 임용 시험에서 교육학 논술 문제라고 하는 것의 정체성, 본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중지능 이론의 요지를 써라. 그리고 이 다중지능 이론으로 접근했을 때 민진이의 지능에 대한 그런 평가를 써라. 이렇게 다중지능 이론의 요지와 그리고 평가, 그 다음에 심리평가의 의의와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적용상의 주의점, 문제점, 적용상의 주의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보면 이것을 세 문장 정도, 이걸 두 문장, 이것도 두 문장, 이건 총 네 문장 정도 써야겠구나 하다 보면 본문이 어느 정도 몇 개 패러그래프 이렇게 최소한도 4개 패러그래프, 4개의 문단을 통해서 본문을 작성해야겠구나. 그리고 서문과 결문은 그러면 양을 어느 정도 하고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앞으로 서문과 결문은 거의 이제 기계적이에요. 거의 기계적이야. 이건 연습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서문과 결문을 쓰는 것은 많이 연습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잴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공부를 많이 했고 글 쓰는 그 소질이 뛰어나고 이것보다는 연습을 많이 했는가 안 했는가하고 관련이 깊어요.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이제 다음 기회에 교원 임용 논술이라고 하는 것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석하면서 잠깐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이게 개요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개인 스타일이 작용하는 것이다. 개인 스타일. 이렇게 자기가 답안을 쓸 주요 용어만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쓴다든가 아니면
짤막짤막한 문장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완성된 문장을 일일이 다 써놓고 옮긴다든가 그건 이제 개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요. 개인의 글 쓰는 역량, 그동안에 학습된 정도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 내용을 뭘 쓸 것인가 하는 것들도 다 학습된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학습이 많이 된 사람은 그 내용을 적확하고 풍부하게 그렇게 쓰겠지만은 또 학습이 잘 안 된 분들은 그래놓고 여기다 뭘 쓸 것인가 이제 참 한숨을 푹푹 쉴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린다고 그랬는데 뭘 쓸 것인가 전혀 모를 때는 비상조치라도 해야겠죠. 비상조치에서 절대 점수가 높아지지는 않습니다만 최악을 피해보겠다라고 하는 수준에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작성해드린 개요는 실제 논설문을 작성하기 위한 개요라기보다 강의를 위한 개요입니다. 강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요를 써라가 아니라 이런 강의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예시로 제공한 것이니까 개요를 이렇게 작성하는 것은 꼭 작성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을 총 4개의 패러그래프로 나눴죠. 왜 4개냐? 문항이 4개였기 때문에 교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장학의 개념과 유형, 민진이의 지도에 기능하는 이 장학의 기재. 그래서 앞에는 4개의 이 문단에 대한 제목은 각 문항을 적어놨어요. 요것은 답안에 옮길 필요가 없는 거죠. 옮긴다 하더라도 그 일일이 구체적으로 옮길 필요 없고 그냥 답안에 응답하는 방식으로만 응답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요 장학은 동료장학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동료장학이라는 것은 동학년, 동과목 등 동료 교사들이 교육 문제나 수업 방법, 교과 연구 등을 위해서 시행한다. 다른 장학에 비해서 자율성이 크고 협동성을 기초로 한다. 자, 여러분, 이것은 동료장학이다 했는데 동료장학이 하나로만 이제 최종적인 이 진단을 내리는 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장학 이 출제 포인트에서 첫 번째 이제 학습 자료가 장학인데 이때 가서 보겠습니다만 동료 장학은 교내 자율 장학의 이 형식입니다. 그 중에서 한 형식 중에서 교과 연구회라는 조직 등을 통해서 하는 그런 동료 장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 장학은 기능적으로 볼 때 수업 장학의 기능을 합니다. 이런 수업 장학은 보다 넓게 생각하면 임상 장학의 한 유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헷갈리죠? 동료 장학이라 소리야, 수업 장학이라 소리야. 이것도 같은 거예요. 나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서 남자라 소리야, 사람이라 소리야 이렇게 헷갈리게 말해. 지금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하고 같은 말입니다. 설마 지금까지 그런 불평을 하고 있을 수준은 아니겠죠. 민진이의 사례에서 보면 수학 교과 교사들의 동료 장학이며 수학 전문가의 관점에서 민진이의 일반적인 평가와 학습 지도의 오류를 찾아내고 개선점을 도모하는 기능을 한다. 이건 개요라기보다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강의안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답안을 쓰는 개요하고는 조금 이제 체질이 다른 거죠. 지금 1번 문항에서 아마
장학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는 내가 쓰겠는데 어떻게 기능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못 쓰겠다. 아마 지금 답안을 써보신 분들은 충분히 여기에서 아마 맥혔을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문제를 해설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선생님들, 민진이를 직접 지도하지 않았거나 혹은 민진이를 직접 지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오직 민진이를 평가할 때 시험 성적만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교육청 직원조차 그랬어요. 그렇죠? 교육청 직원조차. 그리고 민진이를 직접 평가해왔다 하더라도 수학 교사가 아닌 사람들은 민진이의 수학적 영재성을 눈치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민진이를 직접 지도하면서 민진이의 수학적 영재성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민진이의 수학 담당 교사뿐입니다. 그런 수학 담당 교사가 아직 민진이를 지도하는데 어떤 방안을 찾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지도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학 조직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 교내 자율 장학의 일환인 요 교과 연구회가 그래서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해결이 되는 그런 답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행평가. 수행평가는 평가자가 학습자들의 학습 과제 수행 과정 및 그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한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데, 지금 아까 수행평가 문제가 나왔을 때 수행평가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수행평가의 몇 가지의 그 유형을 따를 뿐이지 진짜 수행평가로서의 올바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의구심을 보냈었죠. 그런데 이 문제는 그 문제점이나 한계까지 물어본 건 아니고 그냥 의의와 개념과 의의를 물어본 겁니다. 교육의 의의는 뭐냐? 지금 첫 번째는 개념이고 의의는 뭐냐? 수행평가는 일종의 참평가 운동입니다. 참평가 운동. 평가가 바뀌어야 교육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평가가 바뀌어야 교육이 바뀐다. 기존의 학습의 결과로서 명제적 지식의 다과로 인한 평가가 학습 과정의 방법적 혹은 노하우로 바뀐다면 교육의 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명제적 지식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존의 평가 방법이 이제 학습 과정의 평가, 즉 명제적 지식보다는 학습 과정의 방법과 혹은 노하우 등에 대한 평가하는 것으로 바뀐다면 교육의 내용도 바뀔 거 아니겠느냐. 단순 암기적 그런 명제적 지식만 주입하는 그런 교육에서 학습 이 방법에 대한 충실, 그리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 역량 같은 것이겠죠. 그리고 무엇을 보다는 어떻게와 같은 노하우에 대한 그런 지식들에 대한 교육, 이런 걸로 바뀔 거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다중지능이론. 다중지능이론의 요지는 뭐냐? 지능은 문화 속에서 가치가 부여된 문제를 해결하거나 결과를 창출하는 능력이며 인간에게는 다양한 9개의 지능 영역이 있다. 이게 다중지능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능이론의 역사를 놓고 보면 길거대와 길포드의 3차원 그 지능이론도 보면 어떤 지능의 그 항목을 나눴을 뿐이지 인간의 지능이 다중체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드너는 지능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꿔서 지능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면서 그 사회에서 부여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다. 가령
그 고대 사회의 정복이 가장 중요한 그런 고대 사회에 태어난 사람은 근육질의 무장, 격투 능력이 높아야 지능이 높은 것으로 격투 능력.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로마의 어떤 장군이 노예가 되어서 그 검투사가 되어서 황제하고 결혼한 그런 영화. 제목이 뭐더라? 그런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처럼 칼싸움을 잘하면 지능이 높은 거야 그때는. 칼싸움을 잘하면. 그런데 한참 산업혁명 때에는 수학적, 과학적 지식이 좋아야 지능이 높은 거야. 그런데 지금은 수학적, 과학적 재능보다는 방법적 지식, 노하우,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는 지식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좋아야,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야 머리가 좋다, 지능이 좋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한 문화 체계 속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지능으로 봤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능이 9가지 영역에서 의학적으로, 신체 운동적으로, 혹은 공간적, 혹은 논리 수학적, 이런 쪽으로, 혹은 자기 이해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이런 것들로 9개의 영역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가드너가 인간의 이 지능을 이 단일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이 9개의 서로 다른 영역의 지능이 있고, 이것이 사람마다 어떤 부분이 더 특별히 잘 발달하거나 역량이 큰 사람, 어떤 부분이 약한 사람. 그러니 민진이의 경우는 수리 논리적 지능이 다른 사람보다 더 역량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인관계 지능은 혹시 약할 수도 있어요. 왜? 자기의 그런 역량을 다른 사람과 잘 교감하고 그러지 못하고 폐쇄적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다중지능 이론으로 민진이를 평가해 봤을 때 민진이는 결코 학습 부진아가 아니고, 또 민진이에게 가장 적절한 그런 교육 방법도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측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심리평가에 대해서, 이것은 조금 주제가 무겁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강의할 내용 중에 오늘은 장학을 할 겁니다. 오늘은 장학, 제2차 시에 장학을 할 것이고, 쭉 나가다 보면 교육공학에서 말하는 이제 수업 설계도 하고, 또 심리평가도 하고, 또 교육사회학에서 말하는 교육평등도 하고, 또 교육과정 굉장히 중요하죠.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이런 주제를 한 20개의 주제를 가지고 9번으로 나눠서 이제 강의를 할 텐데, 그 중에 묵과할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심리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리검사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심리평가라는 말을 많이 써요. 2010년부터 그 전환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심리검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조금 사장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심리평가는 개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심층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비전문적으로 시행되거나 불완전한 심리검사는 학교나 교사가 대상 학습자를 오판하여 평가하게 되고, 학습자도 왜곡된 자아 개념을 갖게 하는 등의 폐단과 역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심리평가가 개인에 대한 판단을 하는 그런 자료를 제공해 주는 활동인데, 그게 잘못되면, 혹은 오해되면, 왜곡되면 남들이 어떤 특정 개인을 잘못 판단하기도 하지만 그 본인 스스로도 자아 개념의 왜곡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심리검사에 대한
아주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집체 검사 후에 특이한 소견을 보이는 대상에게 전문가가 개별 검사를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모든 심리 검사는 100% 개인 검사입니다. 집체 검사라는 것은 하나의 예비적 검사에 불과해요. 원래 집체 검사라는 것 자체가 없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홀랜드라는 사람, 미국의 심리학자 출신 이제 징병을 모집하는 이 책임자가 장정들을 모아서 훈련시켜서 군대에 보내야겠는데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거나 지나치게 학습 능력이 없어서 군대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수칙이나 혹은 전투 이런 능력을 습득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일단 골라내놓고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개별 검사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골라내기 위해서, 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 100명의 장정이 있는 중에 이 중에서 모지리와 또라이를 골라내기 위해서 일단 집체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애들이 문제가 있구나 싶으면 걔네들만 골라서 정밀 검사합니다. 그러려고 만든 것이 최초의 집단 검사였어요. 집단 검사. 그런데 이게 편리하다 보니까 막 학교에서도 쓰이는 거야. 그런데 학교에서도 어떻게 쓰여야 정상인군이 1차적으로 집단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개별적으로 심층 검사를 해서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써야 되는데 집단 검사하고 그걸로 끝. 이 사람 지능이 98. 너는 바보, 또라이, 멍청이. 이렇게 해서 본인 스스로도 본인을 바보로 알고 선생님도 쟤를 바보로 알아서 교육을 포기하고 본인은 학습을 포기하고 이럴 가능성도 있다. 자, 이런 지금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시면 된다 하는 얘기인데 아쉽게도 여러분들한테 온 답안이 없다 보니까 집체 첨삭이 첫 시간에 생략이 되는군요.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이제 문제 분석의 항목별 내용에서 이미 지금 제가 개요해서 이렇게 정리해드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죠. 여러분들은 이 문제 분석의 내용을 보고 답안을 작성했을 테니까 아마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는 기본적으로 이론 강의를 한 번 이상 한 사람이 이 강의를 이해하고 따라올 수가 있지 교육학을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무리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드렸죠. 자, 여기에서 오늘 이 문제에서 이제 학습 자료를 찾기로 말하면 장학, 수행평가, 지능, 그리고 심리평가 이렇게 출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한 20개의 포인트를 이제 앞으로 9번의 강의를 통해서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또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1차 시가 끝나고 나면 이제 2차 시에는 오늘은 학습 포인트 연구 학습 주제로서 교육 행정 속에 장학을 할 겁니다. 자, 뭐냐? 장학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앞으로 끝난다. 이제 더 이상 내용 학습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겠다. 왜 장학을 맨 처음에 하느냐? 지금까지 출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가장 출제가 강력하게 예상이 되고 절대 문항으로 빠지지 않을 문제가 바로 장학입니다. 그래서 장학을 1번 순서로 하는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2차 시에 뵙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